2차 대전이 끝나고 아시아 각국들이 공산주의 세력에게 도미노처럼 줄줄이 무너지자 자유의 나라 미국은 유럽의 구식민 제국들을 편들어서라도 이를 막으려 했습니다. 인도차이나에서도 프랑스 전쟁 비용 78%를 대주면서까지 월맹을 저지하려 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죠. 와, 그런데도 프랑스가 져버리네? 미국은 핵무기와 항공전력의 투입까지 진지하게 고려했지만 그럼 바로 3차 대전이죠? 당연히 무산됐고 소련과 중공도 미국의 본격적인 개입은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 제네바 합의를 통해 베트남을 북위 17도선으로 갈라놓자는 결론이 나오며 급한 불만 끄게 됩니다. 2년 뒤에 남북 동시 총선거를 실시한다는 뜬구름 잡는 약속만 남긴 채로요. 월맹과 호찌민의 인기가 절대적이었던 상황에서 베트남의 공산화는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였고 여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베트남 정권의 트롤짓까지 시작되게 되는데 북베트남에는 호찌민이라는 강력한 구심점이 있었지만 남베트남에는 없었습니다. 독립운동가 출신이었던 노딘지엠이 총리로 임명되어 수습을 시작했는데 지지 기반이 너무나도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지엠은 이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하기 위해 무리수를 남발하기 시작했죠. 일단 정규군을 동원해 군벌 세력들을 시원하게 소탕해버리고 얘네들과 붙어먹던 바오다이 황제까지 국민투표를 통해 쫓아냈습니다. 이것까진 괜찮았죠? 근데 다른 부분에서 다 조지기 시작해요. 북베트남의 박해를 피해 도망쳐 내려온 가톨릭 교도들과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던 화교들 정도가 핵심 지지층이었고 지주들에게 토지를 돌려주면서 친프랑스파를 포섭하는 데까지도 성공했지만 그 반작용으로 원래도 안 좋았던 농민들의 민심은 더 떡락을 했습니다. 미국은 일단 막대한 규모의 경제 원조를 해주면서 밑빠진 독에 물을 계속 부었지만 응오딘지엠 정권은 미국에게 받은 원조를 자기들끼리 나눠 먹으며 점점 부패해갔죠. 남북으로 분단하고 2년 뒤 총선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인데 한반도에서 소련이 총선을 거부했던 것처럼 베트남에서는 미국이 합의를 거부했어요. 이대로 총선만 치르면 승자는 무조건 북베트남이었으니까요. 응오딘지엠 정권도 당연히 총선 치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북베트남 노동당은 남베트남의 남은 공산당 조직을 동원해 총선 찬성 여론을 일으켜보려 했지만 남베트남 당국에서 남쪽에 잔류한 공산당원 대부분을 처형하거나 체포하면서 당 조직을 무력화시켜버렸죠. 살아남은 남베트남의 공산주의자들은 정글과 농촌으로 숨어들었고 북쪽의 지도부에게 우리 그냥 총 들고 일어날게, 밀고 내려와 줘 라며 헬프를 쳤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끝나고 중국이 공산화된 상황에서 자유진영이나 공산진영이나 더 이상의 전면전은 피하려고 하는 상태. 북베트남의 노동당 지도부도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탄압해, 북쪽에서는 몸만 사려. 남베트남 공산주의자들은 자체적인 무장투쟁을 전개합니다. 관리와 지주들을 살해하고 자기들끼리 토지개혁한다면서 깽판을 치기 시작했죠. 모딘지엠 정권의 강경 진압에도 불구 전국 각지의 농촌에서 연일 봉기가 일어났고 이쯤 되니까 북베트남 지도부에서도 이거 해볼만 한데? 로 의견이 모아져요. 북베트남 노동당의 승인 아래 남베트남 공산주의자들의 자생적인 게릴라 조직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베트콩이라고 부르는 집단이죠. 남베트남 정권은 농민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군대까지 투입하며 베트콩 토벌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불교계가 공산주의와 손을 잡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963년 석가탄신일에는 행진하는 스님들과 신자들까지 유혈 진압했죠.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발로 같은 해 6월 11일 남베트남 불교계의 거두였던 틱광득 스님이 온몸에 휘발유를 붓고 스스로 불을 붙이는 이른바 소신공양을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장면을 찍은 사진이 퓰리처상을 받아버렸어요. 전 세계에서
하면서 노딘지엠 정권은 사탄도 한 수 접는 악의 무리로 취급받기 시작했습니다. 정권 내부에서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쿠데타가 일어나고 노딘지엠은 쿠데타 세력에 의해 즉결 처형을 당했죠. 그리고 미국은 이걸 그냥 모른 채 했습니다. 이미 쉴드 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니까요. 그러는 와중 미국에서는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이 일어나고 남베트남은 계속되는 쿠데타로 노딘지엠 때보다 오히려 정치 불안이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미 농촌의 절반 정도가 베트콩 수중에 넘어갔고 이를 지켜보던 북베트남 노동당은 무력 통일 각을 재기 시작했죠. 그래서 북베트남이 만들기 시작한 게 바로 호치민 루트입니다. 북베트남에서 남베트남으로 간첩이나 물자를 보내거나 반대로 베트콩들이 숨어 있을 수 있는 비밀 통로였는데 라오스와 캄보디아 국경의 정글을 통과하는 길이라서 관측도 공격도 어려웠어요. 미국에서는 남베트남을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북베트남을 침공할 명분도 없고 일단 남베트남에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이 호치민 루트를 파괴하고 북베트남 연안에서 해군을 이용해 동향을 파악하며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1964년 8월 2일 북베트남 통킹만 연안을 순찰하던 미 해군 구축함이 북베트남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암살 후 대통령직을 승계한 린든 존슨은 충돌이 일어난 지 3일 만에 북베트남에 대한 폭격을 승인하게 되고 미 의회에서 통킹만 결의가 채택되며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북베트남 노동당은 미국이 보다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전에 승부를 보기로 결정합니다. 북베트남 인민군이 내려오고 베트콩들도 사단 단위로 성장해서 1965년 초가 되면 남베트남은 사실상 군사적으로 붕괴 상태에 이르렀어요. 결국 미국은 남베트남 정권의 멸망을 막기 위해 본격적인 지상 전투병력 투입을 결정합니다. 같은 해 3월 8일 다낭에 미 해병대가 상륙하면서 전쟁은 전면전으로 확대되기 시작했죠. 문제는 준공이었습니다. 한국전쟁 때 준공이 38선 넘으면 우리도 참전한다 라고 엄포를 놨었고 실제로 38선 넘자마자 우르르 내려와서 전선 밀렸잖아요. 이번에도 17도선 넘는 순간 중공군 내려올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북베트남에 대해 선전포고도 하지 않았고 17도선을 넘을 수도 없었죠. 남베트남 영내의 베트콩과 17도선 넘어오는 인민군만 상대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거 뭐 디펜스인가? 엄청난 물량과 화력으로 인민군 남하는 저지할 수 있었지만 베트콩의 완전 박멸은 불가능했어요. 베트콩들은 정글에 주력 부대를 배치해서 미군을 유인해 전력을 분산시키고 민간인으로 위장한 민병대를 동원해 후방을 타격하며 게릴라전을 전개했습니다. 개미 마냥 몇 킬로미터나 되는 길이의 땅굴을 파서 그 안에서 밥도 해먹고 잠도 잤어요. 소형 땅굴을 파고 숨어서 미군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후방에서 공격하기도 하고요. 미군은 땅굴의 대략적인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두더지 게임을 해야 했습니다. 이런 전략에 계속해서 당하던 미군은 정글로 숨어드는 베트콩들을 와해시키려는 목적으로 고엽제 같은 제초제를 공중살포하기도 했는데 북베트남군이나 베트콩은 물론이고 미군과 동맹군, 민간인들까지 여기에 노출됐고 훗날 엄청난 후유증을 겪게 됐습니다. 궁지에 몰린 베트콩들도 더욱더 악랄한 방법들을 동원했습니다. 민간인들을 방패막으로 쓰고 사람 시체에 폭탄을 설치해 부비트랩으로 이용하는 등 적과 민간인을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혼란을 일으켰죠. 말 그대로 지옥의 묵시록이 펼쳐졌습니다.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 호주와 뉴질랜드 그리고 한국 등 동맹국들까지 파병을 해왔지만 전쟁은 기약 없이 길어져만 가고 미군은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1968년 북베트남 노동당은 이제 한타를 유도할 때가 됐다고 판단했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잘 써먹어오던 베트콩들을 토사구팽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통일되면 얘네가 기세등등해져서 권력 나눠 갖자고 할 텐데 그건 싫거든요. 그래서 베트콩들에게 베트남 최대 명절인 음력 설날에 총봉기를 일으키라고 지령을 내립니다. 명절에는 원래 전쟁도 쉬는 게 국룰인데 이때를 틈타서 기습 공격을 하라는 것이었죠. 목표는 남베트남의 주요 도시들이었습니다. 구정을 기점으로 남베트남 전역에서 베트콩들이 일제히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정글에서와는 달리 도시에서는 미군의 상대가 되지 않았죠. 그동안 미군의 체력을 소모시키며 큰 역할을 담당하던
주둔하던 베트콩 세력이 18만이 넘는 사상자를 내며 자이반 타이반으로 붕괴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구정공세는 북베트남에게 오히려 개이득이었어요. 주월 미국 대사관이 잠깐이지만 베트콩에게 점거당하는 장면이 이미 미국 전역에 보급돼 있던 텔레비전을 통해 송출되었고 본토의 미국인들에게 이 장면은 엄청난 충격이었기 때문이죠. 터널의 끝이 보인다! 라며 미국의 압도적인 승리를 선전하고 있던 린든 존슨 대통령은 전국적인 반전 여론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무한정 늘어나는 전쟁 비용 때문에 세금도 늘고 우리 아들도 베트남 가 있는데 TV에서 보니까 이거 발리고 있는 것 같잖아요. 반전 운동이 점점 거세지고 의회에서도 미군의 증원을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이루어지던 북베트남에 대한 항공 폭격도 대폭 줄어들고 린든 존슨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 출마까지 포기해버리게 되죠. 그리고 정권을 이어받은 리차드 닉슨 대통령은 이제 슬슬 베트남에서 발을 빼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닉슨 정권은 1969년 6월 단계적인 미군 철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대신 남베트남 군대가 자력으로 싸울 수 있도록 어떻게든 수습을 시작해요. 미국의 쇼미더머니로 1972년까지 남베트남군은 100만 명이 넘는 병력에 최신 미제 장비를 사용하는 대군으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1972년 미국과 중국이 국교를 정상화하게 됩니다. 북베트남은 미국이 반전 여론에 휘말려 발을 빼려 한다는 걸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중국이 미국 편을 들어 전쟁 그만하라고 할까봐 똥줄이 타기 시작했죠. 미국이랑 중국이랑 짬짬이 하기 전에 빨리 승부를 봐야 했습니다. 결국 1972년 북베트남군의 춘계 대공세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미국은 지상병력이 거의 철수한 상황에서도 공군과 해군을 동원해 진짜 마지막까지 이 춘계 대공세를 막아주게 되고 북베트남 노동당은 일단 평화 협상하는 척 해서 미군의 완전 철수부터 실현하기로 합니다. 때문에 프랑스 파리에서 추진되고 있던 평화회담도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죠. 진짜 어떻게든 손 떼고 싶었던 미국도 북베트남에게 최대한 양보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남베트남 정권은 이미 미국이 없으면 안 되는 몸이 되어버렸고 협상에 결사반대하는 남베트남을 달래기 위해 미국은 보여주기식으로 북베트남에 폭격 한번 세게 때려주고 10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군수물자까지 주면서 협상을 타결시켰습니다. 미국 내 여론과 국제 여론도 이제 전쟁에 지쳐 있었어요. 결국 1973년 베트남 전쟁의 종결 및 평화 회복에 관한 협정, 통칭 파리 평화협정이 타결되고 미군의 완전 철수가 결정되었죠. 북베트남 노동당의 계획대로였습니다. 북베트남은 평화를 말하면서도 뒤로는 계속 전쟁을 준비했고 미국 내 반전 여론에 따라 원조가 줄어든 남베트남 경제는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미군이 철수하고 겨우 2년 1975년 1월 7일 사이공 서쪽의 푸옥롱 지방이 베트콩의 수중에 떨어지며 남베트남 멸망에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습니다. 사기도 바닥인데다 비싼 미국제 장비를 굴릴 돈도 없었던 남베트남군은 북베트남의 예상보다도 훨씬 더 쉽게 무너지기 시작했죠. 1975년 3월에 후에와 다낭이 함락되고 4월에는 사이공이 함락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남베트남을 탈출해서 해외로 망명하거나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보트피플이 됐습니다. 북베트남에 협력했던 간첩이나 베트콩들은 토사구팽으로 숙청당했죠. 그저 평화만 바라면서 북베트남군을 환영했던 농민들도 결국 공산주의 정권 아래서 폭정에 시달리는 처지가 됐습니다. 미국이 쓰라고 주고 간 무기와 물자들은 그대로 북베트남이 꿀꺽하고요. 사이공을 수도로 북베트남의 괴뢰국이 세워졌다가 1년 뒤 자연스럽게 흡수 통일되면서 베트남의 완전 독립과 통일은 마무리됐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역사를 가졌지만 정반대의 결말을 맞은 베트남의 근대사 좀 더 알아두고 또 생각해본다면 좋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지식해적단의 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